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고명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기로는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이미 하고 계시고 있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서 아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하기보다는 좀 대략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사업 계획서 쓸 때 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름은 고명환입니다. 올해로 11년 차 경영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 주로 활동은 부산, 울산, 경남이긴 한데 서울, 경기도 뭐 가끔은 가고 있습니다. 주로 소상공인 외에 스타트업하고 이제 중소기업까지 다 아우르고 컨설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이랑 R&D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의 소상공인의 현 상황은 아마 많은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물류비용 상승 등 현재 이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인플레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2023년도에는 훨씬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의 지금 10명 중 7명이 1인 사업장이고 대부분 직원들은 무급으로 있는 가족들을 주로 많이 채용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 채용이 어려운 원인에는 대부분 이제 높은 임금하고 4대 보험을 꼽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공방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쓸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도입 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쓰실 때는 이제 이런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공방이라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이제 나라에서는 매년 이제 10대 중점 기술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어떤 분야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0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마트 공방 또는 스마트 팩토리하고 가장 매칭이 되는 기술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로봇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공장에는 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도 할 정도로 뭐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나 스마트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아마 우리 스마트 공방하고도 좀 엮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제조업 트렌드도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크게 뭐 네다섯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IIoT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이지만 공장에서 이제 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보통 IIo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공장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기기 간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기 간 연결이 되어야지 사람이 진짜 없어도 된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측 유지 보수인데 일단 공장에 설치된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면은 또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그에 따른 로스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날 것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를 사전에 미리 해버리게 되면은 고장이나 이런 로스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예측 유지 보수하는 것들도 중점이 되고 있고요. 로봇과 코봇이라는 것도 있는데 코봇은 인간을 돕는 로봇을 코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의 닛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에서는 이런 코봇을 대량 도입을 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 5, 6년 전에 한때 유행했던 아이템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제조 현장에서 3D 프린터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시제품을 넘어서 완제품 생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종된 자동차의 부품들은 이미 3D 프린터가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BMW나 에어버스 같은 유명한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미 일부 부품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소공인에 대한 이런 공정 개선,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원가 개선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10,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공급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수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은 또 이런 쪽으로 또 많은 자금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스마트 공방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방은 그냥 스마트 팩토리의 작은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방은 아직 2023년도 공고문이 뜨지 않아서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4,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스마트 공방 이제 도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에 필요한 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인 미만의 보통 이제 제조업자를 우리는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거기서 좀 더 우리는 이제 소공인이라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소공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은 이제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시는 분들을 통합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작은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방의 지원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공급업체이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이 만약에 수요업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 개선형인데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공정 개선, 기초 데이터 활용 중점 관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공방 구축이고, 구축 범위는 제품 생산 후 출하까지 발생 중에 발생 업무 시스템화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영 방안은 생산 제품에서 발생된 데이터와 각 공정의 관리 검사 항목을 비교, 합부 판정 등 객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도입 사례는 미스트 제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공인 구동, 로봇 구동 프로그램과 PLC 등을 도입을 해서 자동 적재와 생산 현장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복합형인데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주문 생산 관리 과정과 자동 연계해서 B2C 중심의 스마트 공방을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구축 범위는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AS가 들어오면 또 자동 처리를 하고 원격 상담이 가능한 고객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고요. 그 구축 사례로는 반려동물 옷 제조 소공인이 온라인 주문 접수가 들어왔을 때 고객 주문 적시 이제 제품 생산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 기술 혁신형이 있는데 생산 제품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 범위는 균일한 고품질 생산, 제품 생산 관리 및 설비 고도화 등의 제품 개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축 사례로는 기존의 냉장고 생산 제조 소공인이 RFID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 입출고 집계 가능한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에 탈락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가 좀 추려보니까 첫 번째는 어, 단순 임가공, 뭔가 좀 혁신적이지 않고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단순 임가공이거나 1인 기업이면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명 이상은 돼야지 좀 소공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정 규모에 따른 스마트 시스템 도입 미비. 그러니까 여기는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스마트 시스템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구매에만 관심이 딱 보이는 것들, 사업 계획서 상에 그런 게 너무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또 안 하고 인건비로 쓰려고만 하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이게 그냥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대부분에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대부분 예산 배분을 할 때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올해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하드웨어 쪽에 얼마를 써야 되고 외주 영역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외주 영역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좀 부실한 게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뭐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소공인의 현재 문제, 기술의 트렌드, 정부 중점 지원을 적절히 섞어서 좀 도입 목적을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죠. 목표 설정과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겠죠. 사실 심사위원들이 뭐 R&D 지원 사업이든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공방이든 간에 뭔가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뀔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 안에 보면은 크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걸 도입했을 때 현재 대비 어떤 게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는 정량적 목표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는 예시가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로 돼 있는데, 그걸 뭐 다 쓸 필요는 없고 이 수요 기업에 맞는 거를 두 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두세 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써주시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공급 기업이면 이거를 수요 기업에 좀 영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냥 제 생각에는 남의 했던 거를 많이 보면 돼요. 다른 사람 했던 걸 많이 보면 되는데, 그럼 어디서 다른 사람 했던 걸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런 성공 사례집을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중에 이거 어디서 보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스마트 공봉 성공 사례 중에 이제 공장 운영 관리 스마트화로 해서 이제 이 합격하신 분인데, 디스 모먼트라고 하는 회사는 IoT를 접목한 침구 및 홈 패브릭 제품 생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옆에 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이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는 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정량적 목표 중에 얘네들은 수집 데이터를 생산량과 공정 진척도와 재고 관리 정확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현재 수치와 우리가 개선할 수치를 그 사업자 분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생산량은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데 이걸 도입하면 우리가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 바코드를 찍어 태블릿 화면으로 자재 정보를 확인해 생산 시간을 단축하겠다. 각 공정마다 바코드 태깅을 통한 현재 공정 흐름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원자재마다 사용 실적을 저장하여 재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개선 전, 개선 후, 기대 효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 비슷하게 쓰는데, 개선 전에는 발주서나 제품 영수증 모두 수기로 작성 후 관리를 하더라. 근데 개선 후에는 발주서 입출고 제품과 수량, 재고, 수량 등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더라. 그래서 기대 효과는 수기로 기입할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더라. 뭐 이런 약간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KMD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바코드 기반의 원부자재 발주 재고 관리 시스템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화 플랫폼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라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KPI는 매일 납기 준수도와 주요 원부자재 재고 비용으로 잡아놨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수치를 이렇게 사업계획서상에 적어놨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개선 전, 개선 후 기대 효과도 밑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는 저는 뭐 이거를 숨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다 드리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담당 오토데스크 차장님께 제가 다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거 받아서 그냥 사업계획서 쓰시는데 좀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루바탑이라고 하는 맞춤 제작 가죽 공방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객이 이제 주문서가 들어왔을 때 항상 수기로 기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클레임이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겠다라고 해서 서비스 복합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또 만들고 얘네들의 이제 KPI는 주문 편의성과 매출 증대화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선 전에는 주문 제작의 특성상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미흡으로 인한 제품 제작에 착오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니까 그런 클레임이 현저히 줄더라. 뭐 이런 게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콩그린 식품이라고 해서 콩국 만드시는 분인데 수작업 공정에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냐라고 봤더니 맨 마지막에 라벨링하는 작업이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 그래서 이 라벨링하는 거를 스마트 공방으로 해서 개선을 했더니 자동화가 돼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출할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사례를 보고 유사한 업체를 만났을 때 사업 계획서를 에다가 프로세스, KPI, 그다음에 아까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계획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